자, 이제 스프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거의 다 살펴봤어요. 이제 하나, 둘씩 이제 기능을 얹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일단은 뭐 특별히 단원에 종속되는 내용이 아니라서 아까 소개를 안 한 부분이 있는데,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면요, 리소시즈 폴더 안에 application.properties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에 이제 스프링,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의 각종 설정 값들이 들어가요. 그 설정 값이 뭐냐면은 이제 객체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객체가 주입되는 과정에서 생성자한테 파라미터로 전달될 값들,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파일을 열면은 프로그램의 이름만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자, 근데 이 파일을 인텔리제이에서 지원하지 않는, 지금 우리가 쓰는 버전에서 지원을 안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 파일 여시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이렇게 작성되어 있구나. 처음에 이렇게만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이 파일이 그 인코딩이 맞아야 되는데 인텔리제이가 기본적으로 이 파일의 인코딩을 다르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 파일을 건드리면은 인텔리제이 열었을 때 한글이 다 깨져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파일에 대한 설정, 그 인텔리제이 자체 설정을 좀 만들어서 인코딩부터 좀 맞춰줄 거예요. 자, 지금 진행하던 프로젝트에서 바로 하시면 돼요. 자, 파일 메뉴 밑에 설정 들어가시고요. 이거는 뭐 인텔리제이 설정이니까 한 번만 해놓으면 되겠죠? 자, 검색에서 인코딩이라고 지정하시면 파일 인코딩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프로퍼티 파일에 대한 디폴트 인코딩을 UTF-8로 맞추세요. 프로그램 세팅하는 법들 따로 잘 정리들 해놓으세요. 다음 주에 우리 강의실 바뀌니까 가면은 여태까지 했었던 설정 한 번에 다 몰아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나면은 뭐 특별히 이제 한글에 대한 해결은 되는데요. 인텔리제이에서 코딩을, 이 설정 파일을 만들게 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자동 완성으로 제한이 없습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동 완성 기능이 제한이 안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 파일을 건드리면은 이렇게 자동 완성이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용도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두 개가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뻗을 걱정은 없는데, 뭔가 코딩하면서 제공되는 편의 기능들이 거의 제공이 안 되니까 코딩은 그냥 내 실력껏 하고 안정성을 택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안정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좀 그 다양한 기능을 내가 좀 누리면서 쓰겠다라는 거고요. 선택은 각자 하세요. 근데 코딩 하다 보면은 프로그램들을 뭘 써야 될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그냥 프로젝트 하나를 프로그램 두 개로 각자 열어놔요. 옛날에 이클립스 쓸 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코딩은 여기서 하고 실행은 이걸로 하고. 근데 뭐 이것도 하다 보면 귀찮아져요. 완벽한 건 없어.
제가 경험했을 때 가장 나은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하되, 비주얼 스튜디오가 절대 뻗지 않을 만큼의 고성능 PC를 마련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안 뻗으니까 그냥 이거 써도 되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지금 하도 잘 뻗으니까 인텔리제이를 지금 건 거예요. 자, 다시 설정 파일로 가서요. 뭐 이게 특별히 여기 지금 화면에 표시되는 부분은 특별히 단원에 종속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 요거는 프로그램에 이름이 기입되는 거니까 뭐 특별히 건드릴 거 없고요. 스프링 데브툴스 라이브 리로드 어네이블 이라고 하는 옵션은요, 코드가 이제 요거부터 먼저 스프링 데브툴스 리스타트 어네이블, 요 옵션이 true로 들어가면은 클래스 파일이나 뷰 파일이 수정됐을 때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컴파일을 다시 해요. 그러니까 재가동을 우리가 굳이 해줄 필요가 없어지는 건데, 위에 있는 옵션까지 같이 적용을 하면 스프링이 재컴파일이 됐을 때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리프레시 되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쉽게도 이 라이브 리로드라는 크롬 익스텐션을 깔아서 스프링과 익스텐션이 연동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라이브 리로드라고 하는 익스텐션이 이제 구글 무슨 정책이랑 좀 충돌이 났는지 구글에서 막아버렸어요. 아예 설치 자체가 안 되게. 몇 개 쭉 내려봤는데 이런 류의 프로그램들이 지금 다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하는 거는 뭐 지금은 각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옵션은 25년 06월 04일 현재 구글에 의해 차단된 상태고요. 설정 파일에서 주석은 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버.compression이라고 하는 기능은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를 웹브라우저한테 전송할 때 스프링이 압축해서 전송하는 거예요. 일종의 성능 최적화이고요. 그리고 얘는 스프링이 처리할 수 있는 컨텐츠 종류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준 거고, 얘는 최소 전송 사이즈. 이 파일은 제가 조금 이따 그냥 톡방에다 올릴 테니까 복사 붙여넣게 쓰세요. 여기까지는 특별히 뭐 단원에 종속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상시 들어가는 설정이고요. 이제부터 각종 설정 사항들은 단원에 종속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HTML, CSS, 뭐 자바스크립트, 자바, DB, 스프링, 그 다음에 리액트, 여기까지가 이제 메인 주제고, 요거 끝나고 나면 고라고 하는 환경을 배울 거죠. 고는 약간 논외로 치고. 자, 이게 일반적인 웹 개발자 스택인데, 결국은 이거를 공부하고 나면,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어떤 요리예요.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요리를 만드는 법이야. 요리를 다 만들고 나면은 이제 매장을 오픈을 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리를 내가 판매할 매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면 그 소프트웨어가 운영될 매장에서 우리가 판매를 한다라고 치면은, 소프트웨어에서는 그 소프트웨어가 운영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운영체제. 몇 번 이야기했었죠. 상용 프로그램 가동할 때 겁나 좋은 컴퓨터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고요. 보통 이걸 이제 서버용 운영체제 내지는 서버 운영체제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윈도우 서버 하고 리눅스가 있어요. 굳이 비유한다면 윈도우 서버를 공부하는 거는 MS 오피스를 공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눅스를 공부하는 거는 한글을 공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역할은 똑같은데 세팅이나 그런 게 체계가 완전 달라요. 윈도우 서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윈도우는 뭐 역할 자체가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와서 클릭 하면서 이제 운영체제를 만집니다. 우리가 쓰는 윈도우에도 저 메뉴에 소형화된 메뉴가 있기는 해요. 컴퓨터 관리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는데 요거를 쓸 줄 알아야 윈도우를 쓸 줄 아는 거예요. 적어도 개발자로서는 이 화면을 쓸 줄 알아야 윈도우를 다룰 줄 아는 거예요. 뭐 되게 많죠. 윈도우는 이렇게 클릭하면서 만지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우기는 조금 쉬워요. 리눅스 서버에 대해서 검색해 보면은 죄다 이렇게 명령어 입력하는 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리눅스는 바탕화면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리눅스 서버는 부팅 짠 하고 나면은 바탕화면인 게 없어요. 바탕화면이. 처음부터까지 죄다 명령어로만 해요. 자, 요 얘기까지는 여러 번 했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선택 포인트가 얘는 유료고 얘는 무료라는 데 있어요. 당연히 얘가 쓰임새가 더 높겠죠. 뭐 요즘 이제 유행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뭐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은 결국은 리눅스 공부예요. 뭐 어쨌건 이제 이렇게 운영체제라는 거를 커리큘럼을 잡게 되면은 이제 운영체제 설치부터 들어갑니다. 이 과목은 진짜 포맷해요. 이 과목은 진짜 컴퓨터 포맷을 해야 돼. 윈도우 까는 법부터 수업을 하는 거야. 이 과목은 진짜 컴퓨터 포맷을 해야 돼요. 설치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폴더나 파일 권한, 그리고 네트워킹, 그리고 보안, 방화벽, 그 다음에 각종 서버 프로그램 설치나 설정이 들어가요. 첫 번째가 SSH라 그래서 원격 접속하는 방법,
그 명령 프롬프트로 원격 접속하는 방법. 두 번째가 FTP라 그래서 파일 트랜스포 프로토콜, 파일 업로드하는 서버. 세 번째가 데이터베이스 서버. 우리가 마리아DB 설치해봤지만 리눅스에 DB 까는 거랑 윈도우에 까는 거랑 아예 차원 자체가 달라요. 네 번째가 웹서버 설치하는 방법. 보통 여기까지가 이제 그 가장 베이직한 내용이고요. 조금 더 그 네트워크 쪽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은 세 번째, 다섯 번째가 프린터 서버. 서버라고 하는 게 기업에서는 이런 식이에요. 서버라는 게 꼭 이렇게 웹사이트만 운영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규모의 회사에 들어가면 서버라고 하는 그 컴퓨터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윈도우에 로그인을 하잖아요. 로그인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각자 컴퓨터 안에서 각자 로그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컴퓨터가 독립적인 컴퓨터예요. 근데 그 기업형 컴퓨팅 환경은 이게 다르고요. 각각 직원들이 자기 컴퓨터를 부여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윈도우에 로그인을 하면 윈도우건 맥이건 자기 컴퓨터에 로그인을 하면은 얘한테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그러면 이 서버 안에 몰려있는 이 서버라는 매개체에 로그인을 해놓은 이 모든 컴퓨터들의 연결을 도메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밖에 인터넷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내가 인터넷을 하려면은 이 컴퓨터를 반드시 거쳐가야만 돼.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그 직원들이 뭐 카톡 같은 거 주고받는 거 그 감찰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모든 컴퓨터가 이 서버를 통해서 다 연결이 돼요. 네트워크로. 요런 거를 이제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WAN이라고 부르고요. 이 WAN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걸 랜이구나, 랜. 근거리 통신망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근거리 통신망이 여러 개 묶여 있는 걸 WAN. 그 WAN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걸 인터넷이라고 해요. 그럼 보통 이렇게 서버에 그 되게 싸구려 컴퓨터를 하나 이제 연결해야 되고 여기다 프린터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인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한테 인쇄할 데이터를 보내면 일로 인쇄가 되는 거죠. 사무실 같은 데 가면은 왜 엄청 큰 복사기나 컴퓨터 같은 것들, 프린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프린터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 프린터 서버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 같은 데 가면 내가 인쇄 누르면은 그 공용 프린터 와서 이제 인쇄 결과물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식의 이제 유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터 서버 공부하고 뭐 삼바 서버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를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이러한 커리큘럼이 이루어지고요. 보통 운영체제는 이런 환경을 매개체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실습하기 위해선 최소한 서버 역할을 할 컴퓨터와 접속자 역할을 할 컴퓨터 두 대가 필요해요.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그래서 그 네트워크 보안 수업하는 과정 보면은 컴퓨터를 학생들한테 두 대씩 지급을 해요. 자, 뭐 요런 내용인데 그 일반적인 웹개발자로서 운영체제를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설치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알면 돼요. 이 이후에 들어가는 내용까지는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요. 자, 갑자기 뜬금없이 웬 그 서버 얘기냐? 이 서버 운영체제에 설치하는 여러 가지 서버 프로그램 중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웹서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밖에 SMTP 서버, IMAP 서버, 탑3 서버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묶어서 메일 서버라고 부릅니다. 이메일이요. SMTP 서버랑 IMAP 서버가 이메일을 발신하는 기능을 하고요. IMAP은 수신이었나? IMAP이 뭔지 좀 헷갈리네. 탑3는 확실히 수신이고요. 그래서 이메일 시스템은 발신 시스템하고 수신 시스템이 나눠져 있어요. 애당초. 그러니까 메일 서버를 깐다라고 하는 거는 메일 발송 서버랑 메일 수신 서버를 따로 깔아야 돼요. 발신 서버 같은 경우는 깔기도 쉽고 그 다음에 연동하기도 쉬워요. 수신 서버 같은 경우는 연동하기가 겁나 빡세요. 웹사이트 자체적으로는 이메일과 관련된 어떠한 기능도 없습니다. 다만 이 메일 서버한테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일 서버는 메일에 대한 발송 수신을 처리하는 서버고요. 웹 서버는 자체적으로 메일 발송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메일의 발송과 수신을 위해서는 메일 서버와 연동을 해야 됩니다. 수신이구나, 아이맵이. 탑3하고 아이맵이 메일을 수신하는 기능이고요. SMTP는 발신 기능이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수신을 연동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 이메일 계정이라고 하는 게 원래 운영체제 계정이랑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발신 기능을 만들려면 운영체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수신. 근데 발신은 연동이 쉬워요. 자, 제대로 만들면 회사 자체적으로 구축한 메일 서버랑 연동하는 게 정석인데 우리는 지금 메일 서버 시스템이 없잖아요. 메일 서버 하나 깔겠다고 여기에 수업 시간을 거의 2, 3주 이상을 할애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면은 스마트폰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거랑 연동해서 폰으로도 메일 받아보시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네이버나 구글에서 제공하는 메일 서버랑 연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이버나 구글 같은 포털들이요,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들이 자기네 메일 서버를 연동할 수 있게끔 세팅이 가능해요. 탑3나 아이맵까지 프로그램을 연동하기 힘들고요. SMTP 연동은 쉬워요.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만든 웹사이트가 이메일을 HTML에서 폼에 입력한 걸 웹서버한테 서브밋을 하면은 웹사이트는 그걸 다시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한테 다시 한번 서브밋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메일을 발송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발송 요청인 거지 즉시 메일이 보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메일 전송이 성공적으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네이버나 구글한테 메일 발송을 완료했습니다까지인 거지 상대방이 메일을 수신했다 안 했다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루트로 해볼 건데요. 그래서 각자 구글 이메일 갖고 계신 거 혹시 지메일 없는 분 계세요? 구글 아이디 없으신 분? 메일 발송을 위해서는 구글의 보안 설정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구글에 로그인을 하시고요.
자,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아이콘 누르시면은 구글 계정 관리라고 있어요. 요거 누르고 들어가 보세요. 저는 이미 설정이 돼 있어 갖고 설정 안 돼 있는 다른 걸로 해봐야겠네요. 구글 계정은 본인이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로그인해서 이제 구글 계정 메뉴로 들어오면은 왼쪽 메뉴 중에 보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설정이 돼 있네. 자, 지금부터 하려는 게 2단계 인증이라는 거를 설정을 할 거예요. 보안 메뉴에 들어오시면은 2단계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좀 전에 껐어요. 이걸 타고 들어가면은 이제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버튼을 누른 이후에 나오는 과정은 각자가 다를 거예요.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하고 아이폰 쓰시는 분하고도 차이가 좀 있을 거고요. 평소에 이제 구글 사용 비중에 따라서 그 전개되는 방법이 좀 달라요. 뭐 어쨌건 뭐 본인 확인하는 거니까 쭉 진행하셔서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저는 그냥 한 번에 끝났네요. 이 2단계 인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처음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구글에 로그인 했을 때 뭐 문자 메시지로 인증번호가 한번 온다거나 아니면 유튜브 앱 같은 거에서 이제 푸시가 와서 앱에서 확인 버튼 한번 더 눌러줘야 로그인이 끝나는 걸 얘기해요. 자, 2단계 인증 다 키셨나요? 자, 뭐 그 다음 단계는 크게 복잡하지 않아요. 2단계 인증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다시 2단계 인증 메뉴로 들어가면 스크롤 맨 밑에 봤을 때 앱 비밀번호라는 게 있어요. 내가 구글에 직접 로그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구글하고 연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전용 비밀번호를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걸 앱 비밀번호라고 하고요. 이 절차는 네이버에도 똑같이 있어요. 자, 여기서 앱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면은 앱 이름 아무거나 만드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 버튼 누르면은 자, 이렇게 이제 임시 비밀번호가 확인되는데 자, 지금 이 비밀번호는 여기서 확인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면 두 번 다시 확인 못해요. 지금 이 화면이 유일해요.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 비밀번호가 뭐였는지 두 번 다시 확인이 안 돼요. 그럼 그냥 지우고 새로 만들면 그뿐이야. 그러니까 이 앱 비밀번호라는 거는 필요할 때마다 그냥 내가 매번 새로 만드는 그냥 임시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생성 삭제에 대해서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잘 복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여기 지금 띄어쓰기 하나씩 들어가 있죠. 이거 그냥 보기 편하라고 해놓은 거야. 실제 비밀번호에 띄어쓰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복사한 다음에 메모장 같은 거에 붙여넣기 하면 띄어쓰기 들어가잖아요. 이거 다 없애셔야 돼요.
앱 비밀번호가 없어요, 맨 밑에? 안 떠요, 맨 밑에? OTP랑 상관이 없을 텐데. 이게 메뉴가 어디 숨어 있을 거야. 사람마다 다 틀려, 메뉴가. 이거 한번 검색해 볼래? 앱 비밀번호? 검색 결과가 안 나와. 아, 여기 있다. 메뉴 안 뜨시는 분은 그냥 위에서 비밀번호라고 검색하세요. 이 페이지가 사람마다 다르게 떠갖고. 자, 그럼 이제 제가 설정하실 이 설정 파일 내용을요, 지금 톡방에다 올릴게요. 자, 여기 위에까지는 좀 전에 설명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 메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 보시면 spring.mail.host gmail하고 연동할 때는 smtp.gmail.com, 네이버랑 연동하고 싶을 때는 smtp.naver.com. 그 다음에 포트 번호는 네이버랑 구글의 메일 서버 포트인데요. 표준 포트이기 때문에 587로 똑같고요. 이 메일 서버 주소나 포트 번호 같은 경우는 네이버 이용자 매뉴얼이나 구글 이용자 매뉴얼을 검색하면 공개가 돼 있어요. 공개가 돼 있는 값이고요. 유저 네임은 네이버랑 연동할 땐 네이버 아이디.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은 아이디 개념이 따로 없어요. 그냥 이메일 주소 자체가 아이디죠. 그래서 이게 네이버랑 구글이 또 차이가 좀 생겨. 네이버는 자기 아이디 써야 되고 구글은 아이디가 없으니까 이메일 주소 써야 되고요. 아까 내가 바꿨지 참. 그 다음에 발급받은 앱 비밀번호를 세팅을 해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값은요, 스프링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원래 스프링 안에 들어있는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 설정 값을 통해서 이제 클래스, 즉, 개체 자동으로 세팅되는데, 요 밑에 있는 거 두 개는 필요에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역 변수로 쓰려고. 메일 발송 같은 거 할 때 발신자 주소랑 그 다음에 발신자 이름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쇼핑몰 관리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발신자 이름과 발신자 메일 주소를 매번 코드에다가 기입하기 좀 귀찮아서 여기다가 박아놓은 건데, 문제는 여기 한글이 안 먹어요. 한글을 넣으려면 유니코드라는 형태로 변환을 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니코드로 변환해주는 사이트를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같이 해놨어요.
여기 방문하시면은 한국어 유니코드 변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 각자 본인들 이름 입력하시고 버튼 누르면은 유니코드 출력 이렇게 바뀔 거예요. 요 값을 설정 파일에다 기입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프로젝트 메일러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만드시면 되고요. 디펜던시즈 설정하는 거 기존하고 거의 동일한데 새로운 게 추가됩니다. 자바 메일 샌더라는 디펜던시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되고요. 새로운 라이브러리예요. 그 다음에 로그 설정, 유저 에이전트 설정, 패키지 다 똑같이 넣으시면 되고요. 파일 구성은 여기서는 따로 지시 안 했어요. 실제 실습자를 통해서 볼 거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 파일 설정까지 새로 만든 프로젝트에 추가하시면 준비가 다 돼요. 여기 PDF 파일 보면은 어스 true랑 뭐 TLS enable true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저번에 확인했을 때는 얘네가 지금 기본값이 true였기 때문에 굳이 설정 안 해도 되는 값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정 파일을 지금 빼놨어요. 자, 프로젝트 만드시고 라이브러리 자바 메일 샌더 넣고 그 다음에 환경 설정 파일 준비하는 것까지 세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